안녕하십니까. 힐링원의 전문 강사 박경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녹색의 화면을 보시면 평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식물은 이 바질이라고 민트과 허브 식물입니다. 주로 프랑스 요리에서 토마토와 함께 샐러드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식용식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한된 생활 공간 속에서 힘들게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힐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힐링원에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물질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이때 여러분에게 건강한 실내 생활과 활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녹색 화면을 보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힐링 원예와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3장으로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1장에 힐링 원예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 2장에는 힐링 원예가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를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뛰어난 식물 3가지부터 식물 기르기 체험으로 치매 예방 효과까지 총 6가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3장에서는 가정에서 식물을 잘 키우는 나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힐링 원예란 무엇인가? 우리가 힐링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치유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 중인 이런 뜻이 있고요. 원예라고 하면 과수, 채소, 화해 등을 재배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을 우리는 원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힐링과 원예가 이 합쳐진 힐링 원예의 뜻은 식물을 키우며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힐링 원예라고 합니다. 이렇게 힐링 원예의 이로운 정보를 정보 매체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저와 같은 힐링 원예 전문 강사라고 합니다. 실내 환경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난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파트필름,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파키라, 로즈마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다 제각기 자신의 재능이 다르듯이 이 식물도 자기 특성과 기능이 다릅니다. 어떤 식물은 환경 오염물질 제거 능력을 여러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식물은 한두 가지밖에 제거하지 못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여기 스킨답서스, 이 스파트필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질소, 암모니아, 벤젠, 이산화탄소, 에틸렌, 포르말데히드, 오존, 이산화황, 아세톤,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거할 수 있는 기능성 식물이고요. 보시는 이 화면의 이 스파트필름은 보면 가운데 하얀 색깔, 이것은 꽃이 아닙니다. 이 스파트필름은 이 꽃이 아니고 이 속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어있는 게 실제 꽃인데요. 이 하얀 것은 불연포라고, 쉽게 말하면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형된 큰 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파트필름은 제가 작년 여름에 운동을 하다가 발을 접질려 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어느 한의원을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구부터 통로까지 온통 이 스파트필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특이해서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진료가 끝나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원장님, 이 병원에 왜 다른 식물이 없고 이 스파트필름만 이렇게
키우시냐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것은 자기가 예전에 한번 우연한 기회에 그 식물 잡지를 한번 이렇게 뒤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식물이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을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써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특별히 구입을 해서 매일 자기가 관리를 하고 물도 주고 그렇게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걸 배치했다고 그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정말 그 원장님이 환자들과 직원을 그 배려하는 그 마음에 정말 제가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킨답서스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실내에서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식물입니다. 이 미세먼지 및 새집 증후군을 제거하고 또 물을 좋아해서 가습기 역할을 하지만 이 스킨답서스는 이 스킨답서스를 우리가 주방에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이렇게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식물이 바로 이 스킨답서스입니다. 이 스킨답서스가 일반적으로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스킨답서스는 이 컬러 스킨답서스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다고 해서 컬러 스킨답서스고 그 다음에 무늬가 없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일반 스킨답서스라고 하고 이 컬러 스킨답서스 한 절반 크기의 하얀색 무늬가 배어 있는 게 엔조이 스킨답서스라고 현재 총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세베리아입니다. 우리가 이 산세베리아나 또 선인장, 다육이 종류는 일반 식물하고 광합성 작용을 반대로 합니다. 이 산세베리아하고 선인장, 다육이 종류는 밤에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죠. 거기에다가 이 음이온까지 일반 식물에 비해서 30배 이상 발생을 하니까 굉장히 쾌적감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이 꿀잠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쾌적감과 그 밤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그러한 이유로 비염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파키라입니다. 이 파키라는 제가 앞전에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뛰어난 식물 1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집중력까지 또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을 애들 공부방에 배치하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로즈마리인데요. 이 로즈마리 원산지는 이 지중해로서 허브과 식물입니다. 이 로즈마리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또 심리적 안정과 심지어는 두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공부하는 어린아이들 이 공부방에 배치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번째 사례로 실내 공간별 식물의 특성에 따른 맞춤 형식의 배치 효과입니다. 우리가 실내 공간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식물을 배치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족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실에 가습 효과와 또 미세먼지 제거 능력까지 있는 이 아레카야자와 인도 고무나무, 버스톤 고사리 등을 배치하면 좋겠죠. 다음은 이 밤에 산소를 제공해주는 이 산세베리아와 선인장, 다육이 종류를 배치한다면 역시 그 침실에서 꿀잠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이 집중력 강화와 심신의 안정을 시켜주는 로즈마리와 허브류를 공부방에 배치한다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방에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난 스킨답서스나 싱고니움을 배치한다면 사랑하는 아내나 또 이 요리를 직접 하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화장실에는 아모니아 가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난 간음죽과 스파트 필름을 배치를 하면 우리 가족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례로 해충이 싫어하는 방충식물입니다. 우리가 해충이 싫어하는 식물을 방충식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구문초, 야레향, 제라늄입니다. 이 구문초는 이 모기약을 만드는 재료로도 쓰일 만큼 모기들이 싫어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레향은 제가 직접 집에서 키워봤는데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야레향의 이 특징이 낮에보다 밤에 더 향기가 더 진하게 번집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밤야자, 올레자를 써서 밤에 찾아오는 향기다 해서 야레향입니다. 이런 야레향 하나만 집안에 키워도 온 집안 전체가 이 야레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다음은 제라늄입니다. 이 제라늄은 꽃색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시킬 경우에 발근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라늄을 일반 가정에서 대부분 보면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 보면 제라늄이 한두 개쯤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여름밤에 해충들이 싫어하는 이런 식물들을 한두 가지씩 키운다면 집에서 우리가 여름에 그 해충과 모기를 퇴치하는데 친환경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례로 생활 주변에 독이 있는 식물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독이 있는 식물로는 우리가 협죽도를 꼽습니다. 이 협죽도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화려하게 꽃을 피는데요. 그 꽃을 유도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협죽도는 굉장히 이 독이 강한 이 라신이라고 하는 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가리에 거의 6,000배 가량에 달하는 이 라신이라는 이 독은 옛날에 전쟁터에서 독화살을 만드는 재료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양 협죽도 가지를 꺾어서 젓가락을 사용해서 점심을 먹다가 어린 아이가 사망한 사례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5년 충북 제천에서는 이 보험금을 노린 20대가 이 협죽도의 이 독을 가지고 이 살해를 한 그런 사건도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산마늘과 은방울꽃입니다. 이 은방울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 화려합니다. 네, 이 은방울꽃 이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것을 무심코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는 구토나 설사,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답니다. 이 은방울꽃은 이 꽃 자체에 독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꽃차를 만든다거나 꽃이 예쁘다고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디펜바케아 마리안느입니다. 이 디펜바케아 마리안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잎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디펜바케아 마리안느는 이 수액에 옥살산 칼슘이라는 독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혀와 입이 부어서 며칠간 말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보기에 화려하고 예쁘다고 해서 가정에서 키우다가 우연히 애완견이나 혹은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무심코 이걸 입에 넣었을 경우에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비, 또 메리골드, 능소화, 란타나, 클로톤, 꽃기린, 디키탈리스 같은 그런 독이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독이 있는 식물을 소개하는 것은 독이 있는 식물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내뿜는 게 그게 바로 독입니다. 그 독을 우리 인간은 질병을 위해서 그걸 치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가까이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접하지만 우리가 이런 독이 있는 식물들을 미리 알고 주의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째 사례로 식물 기르기 체험으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매 어르신들을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식물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려서 보고 자란 전통적인 그런 식물들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의 그 특징이 최근의 것은 잘 잃어버리지만 과거의 것을 또렷이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기르는 게 상추, 쑥갓, 배추, 토마토 이런 채소류와 그리고 추억의 꽃을 연상할 수 있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봉소나, 채송화 등을 가지고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치매 예방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식물을 가꾸다 보면 서로의 어떤 그 식물의 대상물의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이 자체가 이 시골에서 보면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웃과 이렇게 쉽게 더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이 농사라는 또 농산물이라는 이 공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시골에 있는 이웃이 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식물을 우리가 화분에다 심거나 혹은 땅에다 심을 때 우리가 인체적으로 대근육과 소근육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력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물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키울 때 보면 거기에서 이 치매 환자들에게 저희가 특정한 꽃을 직접 세게 합니다. 이 특정한 꽃이 수가 총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꽃은 직접 들고 이 꽃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면서 하나하나 큰 소리로 세게 만듭니다. 그래서 숫자 개념 그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요. 자, 우리가 그 기억력 향상이라는 게 우리가 노래방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나훈아의 고향역을 선곡을 하면 어떻습니까? 화면에 이렇게 길가에 쫙 코스모스가 이렇게 딱 펼쳐지죠. 이렇게 어르신들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꽃을 사용해서 우리가 재배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 기억을 회상을 하고 그 기억력을 향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가꾸다 보면 우리가 식물을 처음에 화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자라는 모습을 보고 또 식물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에서 이 치매 어르신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을 감소시키고 또 나도 무언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합니다. 자, 다음은 제 3장에서 우리가 힐링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모르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체험한 이 체험단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또 전문 서적을 읽어서 터득한 그런 지혜를 모아서 만든 나만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이 필수입니다. 첫째, 물 관리. 둘째, 햇빛. 세 번째, 통풍. 네 번째가 흙.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 관리는 식물을 키워본 사람이면 다 누구나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싱싱한 식물을 가져가면 시들시들해서 죽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들시들한 식물을 가져가서 싱싱하게 이렇게 살려내는 그 식물의 금손들도 있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물 관리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죽일 때 물을 많이 줘서 죽일까요? 적게 줘서 죽일까요? 네. 대부분 70에서 80%는 물을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서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원이나 또 길거리 가다가 예쁜 꽃을 사게 되면 반드시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2, 3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은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집 안에서도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베란다와 또 거실이 있고 또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또 주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주는 물량과 또 겨울에 주는 물량이 또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 화분의 재질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플라스틱 화분과 이렇게 숨쉬는 이 토분의 이 화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며칠에 한 번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말하는 게 100%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이 식물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구나. 이 식물은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구나. 이 정도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별도로 제가 물 관리 잘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물 주는 때를 아는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물 주는 때를 모르면은 그냥 식물이 배가 불러도 거기에 더 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첫째, 물 주는 때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물 주는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주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주는 때를 아는 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잎이 시들고 윤기가 없을 때, 이것은 잎이 시들고 윤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지만 반대로 과습을 해서 뿌리가 썩는 경우도 잎이 시들고 윤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말로써 또 언어로서 표현을 하지만 식물은 입으로써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의 잎 가장자리와 끝이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상했거나 혹은 물이 부족하거나 또는 비료를 과다하게 주었거나 비료가 부족한 때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잎이 오그라들거나 잎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물이 부족하거나 혹은 저온 건조할 때입니다. 이렇게 식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식물과 쉽게 이렇게 교감하는 사람들은 식물을 잘 키우는 금손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하고 교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식물을 잘 죽이는 저승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잘 키우는 금손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잘 죽이는 저승사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 물 관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화분을 들어보아서 우리가 평소보다 가벼웠을 때 물을 줘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물을 주어본 상태하고 물을 주기 직전하고 똑같은 화분을 두 손으로 들었을 때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어봤을 때 가벼워졌을 때는 이때가 물을 줄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화분 속의 흙 상태를 우리가 겉흙이 완전히 말랐다고 해서 물론 작은 화분들은 이런 화분들은 겉흙이 말랐을 때 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화분들은 겉흙이 말랐다고 해서 속흙까지 마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손가락을 한 2마디쯤 우리가 깊이로 파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흙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물을 주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꽂아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꽂아놨다가 이렇게 꺼내보면 거기에서 이 흙과 그리고 수분이 묻어나온 정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물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물 주는 시기입니다. 이 물 주는 시기는 이 계절마다 다릅니다. 이 봄과 가을은 광합성을 하기 직전인 오전 9시가 제 경험상은 가장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여름에는 한낮에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물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낮에 물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 고온 다습한 경우인데 이 속에 물방울이 맺혔을 때 이 잎이 그 물방울이 맺힌 부분이 햇빛에 의해서 가열이 돼서 그게 잎댐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한낮에는 절대 물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다릅니다. 찬물을 받아가지고 하루 정도 놓아 두었다가 그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늦어도 오후 2시 안에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물을 바로 주었을 때는 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뿌리가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늦어도 오후 2시까지는 꼭 주셔야 되고 오후 늦게 만약에 물을 주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서 저녁이 되면 물이 다 빠지기도 전에 영하로 내려가서 뿌리가 얼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겨울에는 이 찬물을 받아 놓았다가 오전에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또 물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줄 때 어떻습니까? 자, 이 파키라, 이 화분을 들고 물을 줄 때 우리가 이 한쪽에다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쪽으로는 물이 안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쪽으로만 해서 물이 흐르고 이쪽 뿌리는 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물이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줄 때는 반드시 이 식물의 지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주셔야 됩니다. 이 충분히라는 뜻은 화분 배수구에 물이 배어 나오도록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배수구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주셔야지 이 묵은
흙 속에 갇힌 그런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가 공급돼 가지고 뿌리가 썩지 않고 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심하게 말라서 시든 식물을 우리가 소생시킬 때는 이 저면 관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릇에 혹은 밖에 쓰나 이렇게 큰 그릇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화분을 얹어서 뿌리에서부터 물이 위로 스미게 만드는 그 관수법을 우리는 저면 관수라고 합니다. 저면 관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비닐로 2, 3일간 이렇게 밀봉을 해 놓으면 이 다 죽어간 식물이 다시 깨어나서 생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군 복무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그 당시 때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군인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동아리를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부대에는 이 원예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원예 동아리 회원들과 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각 사무실마다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직접 화분갈이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은 보니까 어느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난인데 거의 뭐 물을 안 줘가지고 고사 상태더라고요. 거의 말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색깔만 갈색으로 변하지 않았지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난들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화분들을 다 분갈이를 한 다음에 그건 역시 이건 회생이 불가능하다 해서 그냥 같이 해서 부대 쓰레기 하치장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때가 여름이어서 그랬는지 한 3박 4일 정도는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 갑자기 햇빛이 쨍쨍쨍 그런 오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고 산책을 동료들과 함께 산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쓰레기 하치장 쪽에서 멀리서 보니까 이 파란색인데 빛이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게 과연 뭐지? 하고 같이 동료들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버려두었던 그 난잎이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서 수분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그 수분이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그렇게 반짝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도 다 죽어가는 식물을 살려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거기에서 터득한 그 방법을 가지고 사무실에 다 죽어가는 이런 난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물속에다가 한 3, 4일을 담궈 놨다가 이 물속에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속에 그 다 죽어가는 난을 거기에다가 담급니다. 그래서 이 비닐로 밀봉을 해서 한 3, 4일 후에 딱 열어보면 놀랍게도 이 식물의 잎이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이 체험이었고, 제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께도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죽었던 식물도, 거의 죽어가던 식물도 다시 소생을 시킬 만큼 이 물 관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그 물을 전부 다 그 시기를 알아갖고 준다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좀 더 지혜롭고 편리한 방법을 또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란다나 우리가 거실방에서 이 식물들을 이렇게 키울 때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물을 싫어하는 식물을 모아서 키우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물을 싫어하는 식물을 이렇게 했을 때 물을 좋아하는 식물에 물을 두세 번 또는 서너 번 줄 때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한두 번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식물을 가정에서 많이 죽이는 것은 좋아하는 식물과 싫어하는 식물을 그냥 이렇게 혼합해서 이 꽃 모양이나 잎 모양 이런 것만 보고 그냥 혼합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물조리로 주다 보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좋지만 싫어하는 식물은 그 옆에서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배가 불러서 결국은 뿌리가 썩어서 과습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굉장히 물 주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보통 식물은 잎이 가는 식물은 잎이 얇은 식물, 쉽게 말하면 가늘고 얇은 식물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잎이 두꺼운 식물들은 물을 싫어합니다. 이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잎이 두꺼운 식물들은 이 잎 자체에서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육이라든가 선인장 이런 종류들은 한결같이 잎이 도톰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식물을 모아서 기르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에서 있는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으로 이렇게 발산이 되는 수분을 이 옆에 있는 그런 식물의 잎에서 그걸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가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모아서 길렀을 때 식물이 더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 다육이나 우리가 선인장류 같은 경우는 비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물을 안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가 오면 습도가 주위에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공중 습도를 가지고, 공중 이 습기를 가지고 식물은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분을 섭취했는데 거기에다 이 겉흙이 말랐다고 해서 물을 듬뿍 줬을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여름철에 이런 다육이나 선인장류가 이 짓물러서 썩혀서 죽이는 경우, 장마철이나 비 올 때 이렇게 물을 주는 경우가 그때 많이 죽습니다. 대부분은. 네. 그래서 비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물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 햇빛은 가급적 직사광선보다는 창문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간접 햇빛을 이 허브류를 제외한 이 관엽식물들은 대부분 간접 햇빛을 좋아합니다. 다음은 통풍입니다. 이 통풍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통풍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런데 이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난종류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 물을 주고 반드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렇게 틀어줘서 통풍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운 겨울,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이 아니면 우리가 물을 주고 반드시 이 겨울철이 아니다면 반드시 문을 열어서 통풍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통풍을 시켜주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봤을 겁니다. 이 진딧물이나 이 깍지벌레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특히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은 뭐 농약을 해도 잘 잡히지가 않는 그런 해충인데 우리가 통풍을 잘 시켜준다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갈이 할 때는 반드시 이 소독된 이 분갈이 전용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분갈이를 할 때 우리가 일반 흙을 갖다가 전용토와 섞어 쓴다든지 혹은 아파트나 집 옆에 있는 흙을 파다가 우리가 화분에다가 심었을 경우에 여러분 이 흙 속에 이 벌레들이
이 알을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화분 속에서 벌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된 전용토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분갈이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안에 흙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주었을 때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런 작은 화분은 한 1, 2cm, 그리고 이렇게 큰 화분들은 최소한 5cm 이상 이 물을 가둘 수 있는,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가둘 수 있는 그 여백을 남겨놓고 우리가 흙을 채워줘야 됩니다. 흙을 또 이렇게 무리하게 손으로 힘을 줘서 꾹꾹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산소가 뿌리에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그 식물을 일반적으로 키우기 쉬운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이 수천 종, 수만 종 되는 이 식물들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화원이나 혹은 다른 분들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최소한 이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름을 알아내서 네이버의 검색창에 이름을 검색을 해서 최소한 이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지 또 물을 싫어하는 식물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식물의 이 자라는 최적의 그 환경이 어떤 것인지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키우신다면 훨씬 여러분들이 키우기에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영하의 기온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 식물을 집에서 집 밖으로 차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면 반드시 이 신문지나 혹은 포장지로 이 식물의 이 전체를 감싸야 됩니다. 이게 영하로 내려간 이 기온에서 이 추위에 약한 식물들은 이 조금만 이 잎이 이 찬 공기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바로 냉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을 겨울철에 영하의 추운 날씨에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이 전체를 감싸야 됩니다. 이미 이걸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키라나 또 이런 스파트필름 이런 종류는 굉장히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영하의 날씨에 조금만 찬 기운만 맞아도 바로 이 잎 자체가 냉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를 포장해서 안전하게 옮기셔야지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식물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혹은 강연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같은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혹은 30, 40대 이후 세대들은 학교에서 사실 식물을 키우는 법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즘 초등학교 보면 원예 지도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법이라든가 혹은 뭐 이 토피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원예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법을 한번 배우게 되면 이건 평생 재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힐링 원예가 앞으로 크게 부각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보다도 이 정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강연을 해서 그게 실생활과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 원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힐링원에서 식물이 주는 이로운 점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기정화, 음이온 방출, 그리고 미세먼지 제거, 환경오염물질 제거, 그 다음에 실내 온습도 조절, 이산화탄소 흡수, 전자파 차단, 치매 예방 등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이 됩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힐링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힐링원회가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를 6가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과 덧붙여서 식물을 잘 키우는 나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힐링원회를 이해하고 가족의 건강과 그리고 실생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은 바로 힐링원회의 관심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